자, 이제 특별법인데요. 우리 이제 민법 다 받고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특별법 5개가 나오는데, 그 이제 주임법은 주택을 임대차했을 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했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민법상의 임대차,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보증금도 받았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병에게 팔았어요. 매매해서 얘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 그럼 병이 을한테 그거 내 거니까 나가세요라고 하면 대항할 수 있어요? 나가는 게 원칙이에요. 얘는 채권이고 얘는 물권자니까 나가야 되죠. 그리고 항상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주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최악의 경우는 이런 거였죠. 을이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이 집주인 갑이요. 집 팔아버리고 보증금 들고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 이 을이 갑을 잡으러 갔다가 이제 못 잡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래. 그러면 나가야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보증금 다 날리고 길바닥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되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임대차면 모르겠는데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특별히 법을 만들어서 보호해 주겠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임차권이 이 애가 등기를 했더라면 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 대항할 수 있지. 근데 등기는 을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줘야 돼요? 갑이. 근데 집주인이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등기를 얘가 안 해줘도 을이 스스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등기 없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얘가 주택을 뭐 하면 돼?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임대차가 아니라 언제만 나오는 거야. 주택을 임대차했을 때 상가면 인도와 주민등록이 아니라 뭐겠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그러면 보증금도 누구한테 받게 해줘야 돼요. 원래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계약관계니까 갑에게 받아야죠. 그러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게 하려면 특별 규정을 둬야 돼. 그래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거야. 그래서 일반 임대차가 아니라 주택의 경우에만 나오는 거고요. 그럼 보시면 이건 뭐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 편면적이라는 건 모두에게 똑같이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일방에게만.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불리하면 무효라는 거야. 임차인. 만약에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만 안 불리하면 되냐면 임차인이죠. 자, 적용범인데 인적범인데요. 일단 주임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냐면 자연인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자연인이니까 우리 같은 국민뿐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외국인. 외국인도 자연인이니까. 근데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니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은 법인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주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LH죠. LH. 그리고 지방공사. 뭐 SH나 뭐 경기지방공사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중소기업이요. 세 가지 경우 법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주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죠. 세 가지. LH, 지방공사, 중소기업. 이때는 법인이지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인데, 갑이 임대인인데 예를 들어 LH가 임대차를 해요. 근데 이제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이제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임차를 하고 얘가 선정한 무주택 서민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임차하고 병이 뭐 하는 형식이 되냐면 전대차하는 형식이에요. 그럼 보증금은 누가 내는 거야? LH가 낸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얘가 법인이라고 해서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특별히 법으로 인정하는 거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대기업은 안 되고 뭐만 적용돼요? 대기업은 돈 많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을 위해 뭘 만들 수 있을까? 기숙사 같은 거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런 여력은 안 돼.
근데 만약에 중소기업이 임대차에서 자기 직원 살게 했는데 중소기업의 주임법 적용 안 하면 중소기업이 보증금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하고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치면 대항력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판례 중에 좀 조심하실 점은 여기서 말하는 직원의 직원 안에 대표이사가 포함되느냐라는 문제예요.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들어가 살고 주임법 적용을 해주겠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은 등기된 이사를 제외한다라는 게 판례고요. 자, 물적 범위인데 주택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를 임대차한 경우에도 적용되고요. 그리고 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때도 주임법 적용합니다. 근데 반대는 안 돼요.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임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주임법이 적용 안 되는 건 다방 사건, 여관 사건 이런 것들은 주임법이 적용이 안 돼요. 요즘에는 뭐 다방을 찾아보기 좀 어렵죠. 다방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방에 가면 어항이 있지. 어항. 물고기가 막 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다방 그 영업하는데 내실이 있어서 그 이제 다방 주인이 자고 먹기도 해요. 그럼 거기에 주임법을 적용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였죠. 이건 다방 영업을 위한 편의시설이지 유일한 주거 용도로 볼 수 없다. 여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주거용 건물 일부를 주거 용도로 쓰는 거니까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라는 것은 공부상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 용도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 용도가 중요한 거고. 자, 그리고 미등기 전세에도 주임법은 적용됩니다. 그럼 미등기 전세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려면 필수 요소는 뭘 줘야 되죠? 차임이죠, 차임. 근데 미등기 전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전세, 보증금 한 방에 내고 들어가는 거야. 월세 없이. 근데 전세권 등기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지. 그럼 그게 미등기 전세예요. 그럼 미등기 전세면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지. 그럼 임차권이랑 똑같이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차임을 안 내도 보증금 한 방에 내고 들어가는 것도 주택을 쓰는 거면 주임법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법한 건물에만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미등기, 무허가에도 다 인정합니다. 얘는 조심하시고. 그리고 일시사용 나오면 주임법은 적용될 수 없어요. 일시사용 임대차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숙박업이죠. 이런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될 수 없고, 그리고 주임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자랑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랑 계약을 해도 주임법은 적용될 수 있는데, 근데 주의하실 점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하게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이랑 계약을 했어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할 적법한 권한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미등기 매수인 또는 뭐 명의 신탁자. 명의 신탁을 하면 실제로는 신탁자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주임법 적용한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명의 신탁자나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이게 이제 적용 범위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이 나옵니다. 대항력이 뭐예요? 주임법에서 대항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못 나간다 라는 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유의하실 점은 이건 경매 시의 우선 변제권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거고, 이거는 그냥 집주인 바뀌거나 이랬을 때 나는 못 나가라고 버티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항력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차해 줬어요. 그러면 얘가 등기하지 않아도 뭘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냐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돼요. 그럼 여기서 주민등록이 되어야 대항력이 인정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행정청에 신고가 도달되면 족한 것이 아니라 수리되어야 됩니다. 도달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수리되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10월 1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고요. 저당권 설정이 같은 날 이루어졌대. 그럼 이때는 누가 우선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우선하죠. 얘는 언제 대항력이 생기니까? 다음 날 0시니까 얘는 10월 2일 0시고 얘는 10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경매 시에 임차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10월 2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누가 이기는 거야? 이때는 임차인이 이기겠지. 얘는 10월 2일 몇 시예요? 0시, 0시. 얘는 10월 2일 날 저당권 등기가 됐다고 하니까 아무리 빨라도 몇 시 이후겠어요? 9시 이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시가 더 빠르니까 이때는 경매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위해 주민등록을 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민등록의 목적은 공시가 목적이에요. 공시.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죠. 그래야 이해관계 맺을 때 참고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시가 목적이라면 주소는 틀려도 돼요? 정확해야 돼? 정확해야죠. 만약에 주소가 틀리면 대항력은 인정해 줄 수 없어요. 판례 중에 안양시 안양동 545에 5에 들어간 사람이 545에 2로 전입신고한 사건이에요. 대항력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건 공시가 안 되잖아요. 아파트 D동 103호에 들어간 사람이 라동 103호로 전입신고합니다. 대항력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D동을 라동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제 A동 101호가 있었는데 A동 101호를 가동 101호로 전입신고한 사건. 요건 대항력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D동은 라동을 하면 안 되고 A동은 가동으로 해도 그러니까 이건 이게 특수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두 개 동의 규모 차이도 현저했고요. 그리고 외벽에 A동과 가동이 병기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건 A동, 가동을 섞었어도 제3자들이 오해할 염려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야. 근데 동이 대빵 많은데 D동을 라동으로 쓰면 혼동의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하면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정확한 공시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해 줄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다가구랑 다세대 있었잖아요. 다가구는 소유자가 여러 명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지. 그럼 다가구의 경우에는 호수라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어차피 소유자는 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호수까지 정확해야 돼요? 집원만 정확하면 돼요? 집원만. 근데 다세대는 소유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집원뿐만 아니라 호수까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다가구일 때 대항력을 정확하게 갖췄어요. 근데 다가구였던 게 나중에 쪼개져서 다세대로 바뀝니다. 그러면 기왕에 취득했던 대항력이 상실될까요? 유지될까? 유지됩니다. 취득했던 게 다세대로 바뀌었다고 해서 대항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소가 틀리면 대항력을 인정해 줄 수 없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어떤 예외가 있냐면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야.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했는데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 기록을 했대. 그때는 대항력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정확하게 말하면 공시된 거예요? 공시가 안 되는 거예요? 주소를 잘못 적으면 공시가 됐겠어 안 됐겠어? 제대로? 안 되게. 그럼 대항력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런 경우에까지 대항력을 부정해버리면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하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공무원의 잘못된 요구로 임차인이 기재를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대로 해서 전입신고를 냈어요. 근데 공무원이 딱 받아보더니 아 이거 변경돼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꿔오세요라고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바꿔왔는데 처음에 제가 냈던 게 정확한 거였고 공무원의 요구로 잘못 기록을 한 거죠. 누가? 임차인이. 대항력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누가 잘못 썼어야 돼? 공무원. 그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은 행정청에 도달할 때가 기준이에요? 수리돼야 돼? 수리. 그럼 제가 처음에 행정청에 도달시킬 때는 틀린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근데 그때가 기준이 아니라고. 수리될 때가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고쳤으면 대항력은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건이에요. 임대인이요. 내 집이잖아요.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지금 임차인이 들어와 있으면 담보대출이 거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주민등록을 빼버린 거예요. 상황이 되셨어요? 그럼 대항력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버리면 사실 공시가 되는 거예요? 공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럼 대항력을 부정하는 게 맞지만 이런 경우에까지 부정하는 건 임차인에게 가혹하니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두 가지. 공무원이 잘못 적은 거랑 두 번째는 제3자가 몰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예요. 이것도 조심하실 점은 임차인이 이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보면 상당한 게 예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던데 야 친구야 왜? 그랬더니 우리 집주인이 주민등록을 며칠만 뺐다가 다시 들어오라는데 그게 왜 그래?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니네 집 보증금 날린다는 얘기야. 그렇죠? 왜 그런 요구를 하겠어요? 얘를 일단 빼고 뭘 넣겠다는 거야? 저당권 넣겠다는 거야. 저당권 넣고 나중에 들어간 거지. 그럼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몰래 한 거예요? 임차인이 해준 거야? 해준 거지. 그럼 대항력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이 임대인이 몰래 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행정기관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이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은 바로 상실이에요. 그런데 주민등록법상 이의 절차에 따라서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새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대항력을 갖췄어요. 근데 9월 1일 날 직권 말소됩니다. 대항력은 유지되어 상실해요. 상실해요. 행정처분으로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은 상실인데 근데 임차인이 야, 왜 내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거야? 라고 해서 주민등록법상 이의 절차를 갖춰서 재등록 회복을 11월 1일 날 한 거예요. 그럼 얘 대항력은 언제부터 인정되는 거야? 예전 것이 소급해서 인정되는 거지 이때부터 새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소급표가 있으려면 주민등록법상 이의 절차에 따라 써야 돼요. 주민등록법상 이의 절차와 상관없이 회복이 되면 그때는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10월 1일 날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럼 이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임차인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없지. 왜? 직권 말소됐으니까. 자, 그런데 얘가 주민등록법상 이의 절차에 따라 재등록 회복을 하면 저당권자랑 임차인 중에서 누가 우선하겠다는 거야? 임차권은 존속하는 거야? 그럼 누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이 경우에는 소급해서 예전 것을 그냥 유지시켜 줍니다. 그럼 이 주민등록은 반드시 임차인 본인 주민등록이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가족 중에 1인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게 판례요. 을이 임차권자인데 가족들이랑 들어가 살다가 얘네들이 다 같이 우르르르 다 전출 나갑니다. 전부 다. 그럼 전부 다 전출 나가면 대항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하겠죠. 근데 다시 재전입합니다. 그럼 재전입하면 대항력을 인정하겠죠? 그러면 예전 게 인정될까요? 새로 인정될까? 이건 당연히 새로 인정되는 거야. 상가도 똑같아요. 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이 폐업을 합니다. 상가 대항력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동일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합니다. 그럼 종전 대항력이 소급해서 인정돼요? 새로 인정돼요? 새로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 우르르르 다 같이 나간 건 아니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주민등록은 남겨두고 나갔대. 대항력 소멸이다 존속한다. 존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임차인 본인 주민등록에 한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판례요. 자, 판례 좀 보면 주민등록 해야 되는데 도달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수리. 주소는 정확히 해야 되는데 다세대는 집원 호수까지, 다가구는 집원만 정확하면 되고. 자, 2번 다가구가 다세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된다, 유지된다. 다가구일 때 갖췄는 게 다세대로 바뀌면 그렇죠?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외가 있죠. 3번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든지 제3자가 주민등록을 모르게 이전했다면 예외적으로 대항력 인정합니다. 공시되진 않지만. 그리고 본인 주민등록에 한정하는 거 아니라고 있고요. 대항 요건은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고 계속 존속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대항 요건 갖췄다가 빼버리면 대항 요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실되지.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고. 자, 직권 말소.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이 상실되는데 나중에 주민등록법상 이의 절차에 따라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종전대항력이 소급해서 인정이 됩니다.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차했다. 적법하게 했다는 건 동의를 받아서 한 거죠.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갑이 있고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요 임차인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를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요 임차인이요. 직접 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하는 거야? 간접 점유도 점유니까. 근데 요 임차인이 이 집에 주민등록을 합니다. 그럼 대항력이 인정될까 안 될까? 전대차가 됐는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했어요. 대항력이 인정되느냐라고 물으면 안 돼요. 이건 대항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을은 형사처벌됩니다. 이건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살지도 않는 집에 주민등록을 하네? 위장전입이에요? 누가 주민등록해야 돼? 당연히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야죠.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니까? 전차인. 그럼 얘가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직접 취득하는 사람은 임차인이에요? 전차인이에요? 임차인이고요. 전차인은 대항력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항력은 누구에게 인정하는 거다? 임차인. 전차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대위 주장할 뿐이지 전차인이 스스로 대항력을 직접 취득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드셨죠? 이 구조는 상가도 똑같아요. 상가 임차인이 전대차를 해줬어요. 사업자 등록 누가 해야 대항력이 인정돼요? 임차인이에요? 전차인이에요? 누가 사업하고 있어 지금? 전차인이. 그럼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야? 전차인. 이 집에 누가 살아요? 전차인. 누가 주민등록 해야 돼요? 전차인에 살지도 않는 집에 주민등록 하면 안 되지. 그럼 얘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직접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전차인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전대차 됐을 때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상가도 똑같다는 거야. 상가도 전대차가 되면 사업자 등록 누가 해야 돼? 임차인이야? 전차인이야? 전차인이 하면 대항력은 누가 취득하는 거야? 임차인이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드셨죠? 예. 물론 얘가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전대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인정되겠어요? 종전대항력이 유지되는 거야. 그럼 그때는 유지되는 거고 대항력을 갖추지 않고 바로 전대차를 했으면 누가 주민등록을 했어야 된다고? 전차인이 하면 그때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 얘기고요. 자, 9번, 10번 비교 잘 하시고요.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원래 소유자였는데 주택을 팔았고요. 그리고 다시 임차했대. 그럼 얘는 대항력이 언제 생기냐면 등기한 다음 날부터 생겨요. 근데 전대차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누가 소유자가 됐냐면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요 전차인은 대항력을 언제 취득하냐면 임차인이 등기하면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두 개 판례 비교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이런 사건이에요. 갑이 원래 소유자예요, 소유자. 근데 돈이 필요해서 이거를 팔아요. 근데 을에게 팔았지만 살 집은 필요하니까 매도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같이 한 거야. 그럼 얘는 소유자에서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임차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임차인이 되면 뭐가 생겨야 돼요? 대항력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지를 묻는 거야. 근데 아무리 임대차 계약을 했어도 등기가 갑에게 있으면 갑은 임차인이에요, 소유자예요? 소유자지. 그러면 임차인이 되려면 을에게 등기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등기하면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 다음날 취득한다. 다음날 취득한다. 다음날 0시에 취득하는 거예요. 비교하실 판례.
이번에는 임차인이 전대차를 해줬어요. 그럼 누가 주민등록 해야 된다고요?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면 대항력은 얘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이걸 샀대.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되면 이제 대항력을 누가 직접 취득해야 돼요? 전차인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소유자가 돼버렸으니까. 그럼 얘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걸 묻는 거예요. 얘한테 등기 넘어가면 다음 날이다, 즉시다. 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는 원래 소유권을 매개로 사용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소유자였는데 임차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누가 계속 살아? 소유자가.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바로 대항력을 즉시 인정해버리면 제3자가 혼동할 염려가 있으니 원칙대로 하라는 거야. 원칙이면 언제라는 거야? 다음 날. 근데 얘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빌려 쓰던 거죠. 남들도 다 알았어, 빌려 쓰는 거. 그럼 이 경우에는 굳이 대항력이 다음 날까지 갈 필요는 없다. 즉시 인정하는 거야? 구별이 되세요? 구별이 안 되면 외워야지, 그렇죠? 자, 매도하고 임차인이 있어요? 뭐 했던 도도도도도도 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매도하면 언제라고요? 다음 날. 전전전전하면 어떤 줄? 직직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시험에 나. 지난번에는 뭐라고 한번 나왔냐면 소유자가 매도하고 임대차가 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무관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출제했어요. OX. 소유권 이전 등기와 무관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러면 당연히 틀리죠. 언제부터 대항력 취득해? 등기한 다음 날부터요.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출제했냐면 소유자가 매도하고 임차였다면 최초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OX. 얘가 매도하고 임대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 대항력은 최초 전입신고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대. 얘는 전입신고 언제 했어요? 옛날에 소유자일 때 했을 거 아니야? 그거 다음 날이 아니라 무슨 다음 날이라고? 등기가 넘어가야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을이 등기한 날이 10월 1일이고요. 동일자로 저당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을이 등기하고 바로 저당 잡은 거죠. 경매 실행되면 임차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죠? 얘는 언제 인정되니까? 다음날 0시. 자, 똑같아요. 자, 을이 소유권 등기하면서 같은 날짜로 저당권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되었다. 경매가 실행되면 이 전차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얘는 존속하는 거죠. 아무리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됐어도 얘는 대항력이 언제 인정돼요? 즉시. 관념상 뭐가 더 빠른 거야? 즉시. 그러니까 얘가 요 저당권자가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아무리 등짝에 붙어가지고 같이 신청했어도 당연히 관념상 누가 더 빠르다? 즉시예요. 그럼 이때는 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야. 두 가지 비교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대항력의 내용. 대항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우선 변제랑은. 우선 변제, 경매 시의 우선 변제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나는 못 나가라고 버티는 게 뭐라고요? 대항력.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우선 변제가 아니라 뭘 보는 거야? 대항력. 자, 그러면 주택이 양도되었어요.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합니다. 자, 을이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그러니까 얘가 뭘 취득한 거야? 대항력. 대항력을 취득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네. 자, 그러면 이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합니다. 그러면 을은 종전 임대인 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면책입니다. 소위 면책적 승계가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받으라고요? 병에게 돼. 왜? 얘가 임대인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하기 때문에 옛날 집주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는 거야. 그럼 만약에 새로운 집주인이 얘한테 보증금을 빼줬어요. 그러면 이건 갑한테 가서 야, 내가 네 채무를 대신 이행했으니 그 돈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 의무인 것이지 갑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유는 이 주택에 뭘 취득한 거야?
소유권.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매매만 있는 건 아니겠네요? 뭐도 있을까? 증여도 있을 거고 상속도 있을 거고 경매도 있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뭐 나머지는 뻔한데 경매는 조심하셔야지. 경매로 소유자가 되었다는 건 얘는 경매 참가해서 경락을 받은 거야. 그러면 만약에 경락받은 이 주택에 임차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당권자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는 주택이 경매가 됐어요. 그럼 얘는 임대인,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왜? 임차권 어떻게 되니까? 소멸하니까. 근데 얘 뒤에 있는 저당권이 있었대. 그러면 말소 기준보다 임차권이 더 빠른 거죠. 임차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하지. 그럼 얘는 임대인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해야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야 돼. 뭐의 소유권? 이 주택에. 그럼 만약에 주택에 대한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대요. 우리 아직 공부를 안 한 건데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임대인 지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도담보는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줬고요. 을이 부동산의 소유자, 얘가 채무자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 담보는 돈 빌려주면 이 건물에 뭐 설정하는 거야? 저당권. 이게 이제 전형 담보죠. 그런데 거래계에서는 경매 실행에서 우선 변제 받아가는 피담보 채권액이 한정돼 있죠. 뭐 받아가면 되죠? 경매하면 원본, 이자, 위약금, 실행비용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지연배상 얼만큼? 1년분. 그게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계에서는 이 채권자들이 이 정도로 만족하질 않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등기 넘겨. 일단 등기를 넘깁니다. 자, 그리고 얘가 돈을 갚으면 등기 말소에서 찾아오는 거고요. 돈 못 갚으면 누구께 되는 거야? 갚게 되는 거야. 이게 양도담보예요. 그러니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뭐 한 거야? 양도한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부동산이 1억 이하겠어요? 1억을 훨씬 초과할까? 3억 됩니다. 그럼 1억 빌려주고 돈 못 갚으면 얼마짜리 건물 꿀꺽하는 거야? 3억짜리. 이거 봐줄 수 없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그러면 너 진짜 소유자가 되려면 나중에 2억 원은 청산해. 이게 이제 가담법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건 나중에 공부할 거고. 그럼 여기서는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양도담보로 채권자가 등기를 받아왔어요. 갑은 소유자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닙니다. 나중에 뭘 해줘야 소유자가 돼요? 등기는 이미 넘겨받았고 남는 돈 줘야지. 청산금을 줘야 소유자가, 청산 절차가 끝나야지 담보 목적으로 등기받았다고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양도담보로 등기됐다는 말이 써 있으면 무조건 소유권은 현재 변동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야, 안 된 거. 이해되셨어요? 네. 확인. 갑이 소유자예요.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가 이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자가 됐어요. 지상권은 어떻게 되죠?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지상권과 소유권이 동일하게 귀속되면 제한물권 소멸. 자, 그런데 요 지상권자가요, 갑이라는 땅 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지상권자가 양도담보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는 거죠?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을은 뭘 취득한 적이 없으니까. 소유권자야? 아직 아니라는 거야. 아직 아니지. 소유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청산해야지. 청산하지 않는 한 양도담보로 등기되었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양도담보로 등기를 했대요. 주택의 등기. 소유자야?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지. 그럼 소유자가 아니니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택이 아니라 대지만을 경락받았대요. 그럼 주택을 양수한 게 아니라 대지만 경락받으면 얘는 주택의 양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위승계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상황이 되셨어요? 자, 근데
이 지위승계는 누구를 위한 규정인 거야? 누구를 위해 만들어 이 규정은? 아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누구를 위해 만든 거야? 임차인. 그러면 이런 규정이 없으면 얘는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채권 관계니까. 옛날 집주인 찾아가야지. 어디 가서 산대요? 몰라. 그러면 얘한테 돈 받기 어려우니까 얘를 위해서 새로운 소유자인 현재 소유자에게 돈 받게 법으로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위해 만든 거라고요? 임차인.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봤는데 옛날 집주인은 돈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집주인이라고 들어온 애 봤더니 얘가 돈이 없어. 그냥 막 영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사본 거야. 얘 입장에서는 얘한테 끝나고 나서 보증금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얘는 반드시 지위승계 해야 돼요?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할 수 있어요. 어차피 임차인을 위한 거니까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상당 기간 내에 이의제기하면 승계를 거부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가 이의제기하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여전히 누가 져야 된다? 갑이 져야 돼요. 종전임대인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의제기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면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하는 거야. 해지하고 옛날 집주인에게 보증금 내놔라고 해서 받고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보증금은 양수인에게 이전되고요. 종전임대인은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빼줬어도요. 그건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는다.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귿.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대요?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 가압류에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가압류는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냐면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판례고요. 무슨 말인지 들으셨어요? 잘 안 쓰는 말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고 이제 을이 임차인이고 갑이 임대인이에요. 보증금 받을 게 있겠지, 임차인이. 근데 예를 들어 A라는 을의 채권자. 그럼 이 채권자가 임차인에게 돈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네? 그럼 얘가 뭘 가압류했다는 거야? A가 을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돈을 안 줘. 그럼 임차인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뭐가 있어요? 보증금 있지. 그러면 얘가 보증금을 뭐 한다는 거야? 가압류한 거지. 가압류 들어간 거야? 보증금을 가압류했다. 그러면 여기서 A의 채무자는 누구예요? A의 채무자는 A한테 돈 갚을 사람이 누구냐고. 을. 그럼 을에게 돈 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갑. 그러니까 이 을은 A의 채무자고요. 요 갑은 을의 채무자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채무자의 채무자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3채무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3채무자란 채무자의 채무자를 말하는 거야. 얘가 집 팔았대요. 그러면 이 제3채무자 지위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병한테 가는 거지. 지위승계가 되니까. 그럼 이제 얘는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효력을 옛날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해야 돼. 새로운 집주인이에요. A는 병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주장하는 거지 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야. 요게 지금 이 판례가 요 내용이에요. 이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3채무자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보면 갑을 말하는 거고요. 갑이 집을 팔았으면 제3채무자 지위도 그대로 승계된다라는 얘기예요. 승계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이의제기하면 돼요. 승계되는 임대차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자, 제3자는 뭐 계속 보신 거야. 제일 중요한 건 경매 시의 존속이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보다 선순위해야 돼요?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해야 돼요? A가 저당권, B가 주택의 임차인, C가 저당권. 이 C가 경매를 실행했어요. 임차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는 거죠. 얘가 신청해도 말소 기준은 뭐니까? 저당권이니까. 보세요.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이 됐어요. 근데
그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해 있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 그림이에요. 얘가 경매를 실행했어도 선순위 임차권보다 뒤에 있다. 끼어 있는 것들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하는 거죠.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의 회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건 뭘 본 거야? 대항력을 본 거야. 근데 이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확인하실 점은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차해 줬어요. 얘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다. 뭐가 있는 거야 지금? 대항력. 지금 이 상태에서 경매 시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어요. 대항력만 있는 거야. 그럼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뭘 갖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 요건이고요. 그럼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대항 요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뭐도 있어야 돼. 확정. 여기까지 갖춰야 경매 시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잘 안 해두시면 나중에 가면 막 이 대항 요건이랑 우선 변제권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인도와 주민등록은 우선 변제 요건이다. OX. 이거 우선 변제 아니면 이건 무슨 요건이야? 대항 요건이고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우선 변제를 받죠. 왜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게 하냐면 확정일자를 안 찍으면 계약서 한 장 새로 쓸 수 있죠. 그럼 보증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계약서가 보증금 2억이에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만약에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없으면 이거 저당권자가 들어온 다음에 새로 쓸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2억의 임대차 계약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A가 이 건물은 시가로 한 4억 하니까 내가 1억 정도는 빌려줘도 되겠네 라고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나중에 경매되면 2억 받고 그 다음에 A가 1억 받아야 되는데 근데 A 저당권자에게 돈 안 주고 싶어요. 그럼 뒤에 나중에 뭐 합니까? 계약서를 한 장 더 쓰죠. 보증금 얼마짜리로? 3억 5천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계약서 새로 쓰고 비주 좀 마치고 햇볕 쪼이고 이러면 몇 년 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계약서가 옛날에 쓴 거라고 우기는 거지. 그럼 얘는 돈을 못 받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있으면 얘보다 빠른 날짜에 써 있는 계약 보증금 얼마짜리예요? 2억이고 나머지를 증액하면 얘보다 선이에요? 후가 되는 거야? 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정일자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중요한 게 주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야? 보증금 받기 위한 거니까. 그럼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 아파트 동호수가 누락돼 있어요? 자,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상관없고요. 그리고 계약서가 분실 멸실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유의하실 점은 계약서의 아파트 전유 부분과 동호수가 누락된 거고요.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어야 돼요. 만약에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뭐가 인정이 안 돼?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 변제는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임대차를 들어가는데 이게 4층이에요. 그러면 401호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현관문에 501호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제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서 쓸 때 이제 집주인한테 할아버지 그 보니까요. 그게 공부상으로 401호라고 돼 있으니까 계약서에는 401호라고 써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공부가 뭐야? 4자는 재수 없어. 안 돼. 계약서 얼마라고 쓴 거야? 501호. 주소가 정확해요? 틀린 거야? 틀렸죠? 여기에 확정일자 받았단 말이에요? 우선 변제 인정되느냐? 인정된다는 거야. 대신 전입신고는 얼마로 가서 했어야 돼? 401호로 했어야지. 전입신고를 501호로 하면 대항력이 없으니 아예 우선 변제도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 변제가 되려면 기본은 대항 요건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 볼게요. 자, 이 집에 갑이 2억. 을병 저당권이고요. 경매가 실행됐는데 경락대금 4억 나왔어요. 그러면 요 갑은 일단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경매가 실행됐어요. 임차권 소멸이에요, 존속이에요? 이 사건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뭘 보시라고? 제일 빠른 저당권이 뭐야?
사람이라고 세 사람밖에 없고 제일 빠른 저당권이 누구라고요? 을. 그럼 임차권은 제일 빠른 저당권보다 선의의 후예야. 선. 그럼 존속이야, 소멸이야? 존속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는 대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배당을 합니다. 1순위로 누가 배당이 될까? 저당권자가 배당 받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고 얘는 배당 없습니다. 왜? 확정일자가 없잖아요. 얘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대항력만 있는 거지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얘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갑저당, 을임차, 병저당. 경매가 실행됐고요. 4억이에요. 그럼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승질이 급해서 벌써 이게 나왔잖아요.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대항할 수 없어요? 뭐가 제일 빠르니까? 저당권. 그러면 존속하려면 뭐보다 빨랐어야 돼? 얘보다 빨랐어야죠. 자, 그러면 배당 들어갑니다. 1순위로 누가 배당 받죠? 갑. 그 다음에 병입니다. 얘는 배당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보증금을 떼이진 않을 거예요. 왜? 경락인에게 대항하고 나중에 누구한테 보증금 받아서 나가면 돼요. 경락인, 얘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니까. 근데 얘 밑에 있는 애가 확정일자가 없어요. 우선 변제도 못 받고 뭐도 없는 거야. 대항력도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예전에 제가 이제 임대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귀찮아서 뭐 아파트 가서 뭐 살펴보기도 그렇고 해서 거기 사시는 분한테 아파트 아무거나 하나 계약해 주세요 그랬어요. 아파트 다 똑같이 뭐 이러고 계약을 했고 나중에 이제 그 중개사무실 가서 계약서 쓰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이제 명색이 민법 선생인데 등기부 좀 볼까요? 그래서 봤죠. 근저당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물론 얘기는 들었지. 근데 액수가 큰 건 아니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저 그리고 뭐 네 알았어요 하고 이제 가는데 그 공인중개사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가시면 반드시 확정일자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 듣고 공부를 제대로 잘 하셨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확정일자가 없어요. 우선 변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경매 시에 경락인에게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다 날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제가 확정일자를 받았어. 자, 받았어요. 그럼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은 없는 거야. 돈이랑 대항이랑은 상관없는 거야. 저당권이 위에 있으면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야. 대항력은 없어요. 배당은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돈 받아가는 애가 갑. 그 다음이 임차인. 얘는 받아갈 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갖췄으면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으면 경매로 소멸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내 보증금이라도 받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는 인정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그거 임차하고 싶어. 근데 뭐 마음 같아서는 저당권도 없고 그냥 깨끗한 집이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런 집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이 선순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집을 임차할 때 당연히 뭘 각오하셔야 돼, 나중에. 뭐 언제나 경매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집주인이 돈을 못 갚는 바람에 경매가 되면 나는 계속 살아요, 나가야 돼. 그건 당연히 각오해야 돼요. 그럼 그걸 각오했지만 그러면 어차피 뭐 임차인이 이사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보증금 받아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갖추면? 확정일자.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선순위가 1억짜리 근저당이에요. 근데 보증금 한 4, 5억 달래. 그럼 들어갈 만 해야 하네요. 아주 그 정도는 건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깨끗한 부동산에 주택에 들어가면 제일 좋고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으면 일단 경매 시에 존속한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확정일자 있어야 돼. 확정일자 있어요. 확정일자 없으면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변제가 인정이 되려면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보증금 전액 지급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무슨 얘기냐면 주택이 있는데 보증금이 2억이에요. 갑이 주택을 임차했는데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다 받았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일단 5천만 원만 냈어요.
그리고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고요. 그 후에 갑이 돈을 구해서 1억 5천 완납합니다. 이게 2억짜리였어요. 상황이 되셨죠? 자, 경매가 실행됩니다. 자, 이 갑이 을보다 먼저 받아갈 돈은 5천이냐 2억이냐 한 푼도 없느냐 그걸 묻는 거야. 얼마라는 거야? 2억 전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면 되는 것이지 보증금이 완납된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나중에 보증금을 완납하면 우선 변제권은 언제부터 생긴다고요? 몇 대 생기는 거야? 다시 볼게요.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이외에 계약 당시에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아요. 나중에라도 다 주면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부터 우선 변제권은 인정한다는 거고요. 자, 아파트 명칭과 전유분의 동호수를 누락했다. 상관없고요. 계약서가 분실 멸실되었다.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인데 이거 보시면 얘가 2월 1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고요. 확정일자는 2월 2일 날 받았대. 우선 변제권 언제 생겨요? 2월 2일 받았을 때 생기겠지. 그럼 얘가 만약에 2월 1일 날 다 했대요. 2월 1일 날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다 했대. 언제 생겨?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이제 뭐가 생겨야 돼? 대항력. 대항력이 언제 생깁니까? 다음날 0시. 그럼 2월 2일 0시겠지. 그럼 얘가 승질이 급해가지고요. 아직 이사 들어가기 전에 2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고 다음날 이사 들어갔어요. 인도와 주민등록 갖췄대. 우선 변제권 언제 생겨요?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이제 뭐만 생기면 돼요? 대항력. 대항력이 언제 생깁니까? 3일 0시니까 이때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확정일자만 있다고 해서 우선 변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가 받쳐줘야 돼요. 대항력이 받쳐줘요.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 변제권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융기관이 임차권과 별도로 보증금 채권만을 양수했다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데 누구한테만 인정한다? 금융기관. 그러니까 일반 사인에게는 인정이 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은 제가 사용하고 보증금만 따로 떼어서 분리양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경매 시에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될까 안 될까? 제가 임차인인데 뭐만 넘겼다고요? 보증금만. 그럼 그 보증금만 양수한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걔는 우선 변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때 당시에 주택 임차인이 돈을 빌리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보증금 채권을 넘기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린 거야. 근데 판례가 이제 우선 변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은행이 보증금 채권을 양수하고 돈을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2금융, 3금융으로 자꾸 떨어지고 이자는 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누가 양수했을 때는 일정한 금융기관이 보증금만 분리 양수했다면 이때는 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했다. 그럼 둘 다 갖춘 거죠. 그럼 얘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있고요. 다만 우선 변제권은 1차 경매에서 소멸하고 후행 경매에서는 대항력만 남고요. 우선 변제는 안 됩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보시면 임차인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일단 경매 시에 존속해요, 소멸해요? 경매가 실행되면 이 임차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멸이라는 얘기가 막 들리는데 왜 소멸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왜 소멸이에요? 소멸될 이유가 뭐야? 소멸될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없죠?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려면 얘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당권. 지금 여기서 말소기 준 권리가 뭐야? 얘가 말소기잖아. 제일 빠른 저당권. 그 얘 위에 있는 건 임차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 근데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가 없으니까. 확정일자. 그럼 얘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도 있고 뭐도 있는 거야. 우선 변제권. 자, 보증금 2억이에요. 얘가 확정일자를 받긴 했는데 을보다 뒤에 받았대. 그럼 누가 먼저 배당 받는 거야? 얘가 배당 먼저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안 돼? 안 돼. 보증금 받아가는 거랑 대항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느냐, 존속이냐, 소멸이냐를 물으면 무조건 뭐만 확인하시면 돼요. 얘가 언제 들어왔느냐? 뭐보다 빠르면. 그냥 저당권 하면 안 되고. 제일 빠른 저당권. 그게 바로 뭐였어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무조건 존속하는 거예요. 그림 볼 때마다 이번엔 소멸인가? 이거는 안 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경매가 실행되었다면 제일 빠른 저당권 말소 기준보다 위에 있으면 무조건 뭐야? 존속한다. 근데 걔 밑에 낑겨 있으면 소멸한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얘는 경매 시에 일단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해요. 자, 그러면 얘는 배당 요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배당 요구 안 하면 누가 떠안아야 돼? 배당 요구를 얘가 했으면 돈을 받겠지만 배당 요구 안 했으면 경락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하는 거야. 근데 얘가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건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예요. 배당 요구를 했는데 2억 중에 얼마만 받았대? 1억. 1억 못 받았네? 그러면 다시 입장을 바꿔서 경락인에게 나머지 1억 들고 대항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 이건 주임법과 상임법에만 있는 특별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배당을 요구했다는 건 임대차를 뭐 하겠다는 거야? 끝내겠다, 해지하겠다는 거야. 그럼 임대차가 원래 소멸돼야 돼. 그런데 보증금을 다 못 받았으면 나머지 액수를 가지고 다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칙인 거야? 예외제인 거야? 예외제인 거야. 주임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해요. 만약에 얘가 전세권자였어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돈 다 못 받았어요? 나머지 가지고 대항할 수 있을까? 소멸일까? 소멸합니다. 전세권은 그런 거 안 돼. 무조건 소멸해. 배당 요구하면. 근데 뭐는?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배당을 다 못 받으면 존속시켜줍니다. 근데 또 경매가 됐대요. 집이 터가 안 좋은가? 또 경매를 했네. 자, 그러면 얘가 나머지 1억을 가지고 이 후행 경매 참가해서 다시 나머지 1억 원의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우선 변제권 언제 끝나는 거야? 1차 경매 때. 1차 경매고 그 다음부터는 뭐만 주장해야 돼? 대항력만 주장하는 거야. 상황이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보면 오, 그래? 주택이나 상가 임차에는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경매 시에 또 경락인에게 또 대항할 수 있네? 이게 너무 뇌리에 깊게 박히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얘 위에 저당권이 있어요. 배당 요구했는데 다 못 받았대. 자네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임차권은 경매로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소멸해. 그러니까 사례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다고 써 있네요. 이렇게 시작해요. 사례 문제가. 그럼 경매 시에 임차권 어떻게 돼요? 무조건. 그럼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임차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 소멸된다는 얘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경락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소멸했으니까. 얘가 배당 요구했는데 배당을 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동그라미로 바뀌려면 주어진 문제가 저당권이 있을 때요, 없어야 돼. 선순위가 없다고 써 있으면 전부 다 동그라미로 바뀌어요. 근데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다고 써 있으면 임차권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경매로 소멸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조금만 더 볼게요. 다음 주는 수업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종강이잖아요. 예. 이게 진도가 이렇게 탁탁탁 나가면 좋은데 턱턱턱 막히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원활하지 않아. 자, 마지막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도 했대요. 그러면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데 건물주가, 집주인이 모두 해준 거야. 전세권. 두 개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는 하나다 별개로 존재한다. 별개. 그게 핵심이에요.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했다고 해서 하나의 지위가 아니라 각자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각각 존재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임차인이고 인도와 주민등록 했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세권 등기 따로 해줬대. 그러면 경매가 실행되면 전세권 존속한다, 소멸한다. 얘 밑에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얘가 말소 기준이잖아요. 그럼 얘는 소멸. 그러면 동일한 사람이 설정해 둔 거면 요 임차권도 전세권에 포함되어서 함께 소멸할까요? 임차권은 존속할까? 당연히 존속하는 거지. 얘는 뭐보다 빠르니까. 그러니까 얘랑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자기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별도로 했다면 지위는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하나 더 볼게요. 자,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 했고요. 전세권 등기 나중에 마쳤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주민등록을 이전했대. 이사 갔대요. 자, 그러면 주임법상 대항력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당연히 소멸하지. 주민등록 이전하면 당연히 소멸. 대항력 상실이에요. 전세권은 소멸되어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둘을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임차인과 전세권 지위를 같이 가진 사람이 경매 시에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를 합니다. 그럼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하면 그 배당 요구 안에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가 포함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별개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한 건 전세권에 관한 배당 요구로 볼 수는 없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얘가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제일 먼저 갖췄어요. 그럼 얘는 뭐가 있어요 일단? 대항력이 먼저예요.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 있으니까 이제 우선 변제권도 있는 거야. 전세권 등기도 같이 했어요. 그럼 얘는 두 개 지위가 있는 거죠. 저당권 들어왔고. 그런데 문제는 이 임차인이 주소를 전입신고할 때 잘못했어요. 그래서 얘가 주소를 보정합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경매가 실행되면 임차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자, 이렇게 되면 존속해요, 소멸해요? 말소 기준보다 위에 있네? 존속해요. 그럼 이 전제 조건은 주소가 정확했어야 돼, 틀려도 돼? 정확했어야죠. 만약에 틀리면 대항력이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럼 얘가 나중에 주소를 고쳤다고요? 그럼 저당권이 빨라요? 임차인이 빨라요? 당연히 저당권이 빠르지. 얘는 주소가 고쳐진 때부터 대항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얘가 경매 시에 배당을 요구합니다. 자, 경매 시에 임차인으로 배당을 요구했대. 그러면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가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배당액과 상관없이 임차권은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하겠지. 그럼 전세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전세권은 존속이에요.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한 것은 전세권에 관한 배당 요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해요. 만약에 이게 임차권으로서 배당 요구한 것 속에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가 포함되면 전세권도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날아가야죠. 전세권은 돈을 다 받든 못 받든 무조건 배당 요구하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건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한 거니까 경매는 저당권이 있으니 얘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소멸이지. 돈을 한 푼도 못 받아도 소멸하는 거야. 근데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건 아니니까 얘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한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제 외울 때 어떻게 외우셔야 되느냐?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무조건 어떤 판례가 나오든지 간에 얘랑 같은 거요.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따로 임차권이 죽었다고 전세권이 죽는 거 아니고 전세권 등기됐다고 해서 주임법상 대항력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따로따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배당은 안 해주고요.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경매 실행되면 법원이 오 임차인이 계시네 알아서 돈 드릴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배당 요구해야 돼요.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 안 해줍니다. 후순위자에게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제 뒤에 받아갈 사람이 먼저 받아갔겠네. 그럼 제가 나중에 그 사람 찾아가서 야 내가 배당 요구만 했으면 너보다 빨랐거든. 그 돈 나한테 넘겨.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당연 배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돼 있으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됩니다. 그러니까 당연 배당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당연 배당입니다. 누구는 당연히 배당해 주라고요. 얘는 알아서 해줘야 될 것 같이 생겼잖아요. 당연히 배당해 줘야 돼요. 등이 뭐예요? 등이.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된 사람. 그 신은 뭐예요? 자기가 신청한 경우에. 그러니까 등기 명령 등기가 되어 있거나 자기가 신청했다면 그때는 배당 요구해야 돼요. 법원이 당연 배당해 주는 거야. 당연 배당. 이때는 당연 배당해 줍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배당 요구해야 돼.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는 배당 요구해야 돼요. 당연 배당이요. 배당 요구해야 돼요. 전부 다 배당 요구해야 돼.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거. 임차인이 뭐 돼 있으면 등기되어 있거나 신청, 등신, 요거는 당연 배당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 다음 주도 길어질 거예요. 네, 여기까지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